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서 감정평가 완료 실적과 정기 기반 시설 평가 완료 실적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그 평가 법인들이 사회적 기여나 사회적 공헌을 뭘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줘야지 전문가는 공익성, 공적인 거에 역할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메인 사적인 영역에만 평가 목을 넣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첨언하셔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세 번째 답지하실 부분은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공익적 가치, 지구 환경, 그 다음에 건축 부동산에 대한 비가역성 때문에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 주제가 녹색 건축 인증, 친환경 가치의 가치 형성 요인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고요. 세 번째 발제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부장님. 선생님 5분만 쉬었다. 그러죠. 5분만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주제고요. 저희들이 일선에는 현업에서 계시는 평가사님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약간 소외되지만 저희들한테 상당히 메시지 내용입니다. 제목은 녹색 건축 인증 친환경 가치의 가치 형성 요인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우리 유윤상 우리 DA 프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를 거부하는데. 마우스 여기 있어요. 마우스. 제가 전문 심사, 최종 심사 받을 때 했던 프레젠테이션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무슨 1년 만이지 않으니까 다 까먹어가지고요. 대충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논문은 녹색 인증 공동주택의 가치 형성 요인 및 감정평가 적용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녹색 인증 지시 제도가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되는 게 없거든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에서도 실생활에서 못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했는데도 못 느끼고 있고 한국 교통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한국감정원 지금 동사람인데 5여 년 계획 연구자들을 줬어요. 작년에 최종안이 나와가지고 우리 건물 신축평가표에 전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항목이 추가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규례전비 보존 단가가 추가되어 있고 CCD 설명자료 및 인증 등급별 추가 공사 및 분석 자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주택에 대한 공사 및 자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평가사들이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 평가 시험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쓴 것은 작년에 제가 등록한 재작년 21년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최종 자료 나오기 직전 자료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연구의 도입 방법, 감정평가 33가지 작동법과 가격 형성 등등 선행인구의 차별성을 분석한 후에 녹색 건축물 감정평가 시스템을 분석하고 친환경 가격 형성 요인을 시중 분석한 후에 녹색 인증주택의 친환경 가치 감정평가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목적으로는 한일협정 이후에 정부의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전략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그린뉴딜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고 한참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됐고, 이때 에너지 최소,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기존 건축물 녹색 건축물 전환 활성화,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 등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린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이에 따른 친환경에 대한 관심의 사회적 확대에 따라서 친환경 가치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우리 평가사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분석이 하고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될 평가자는 부동산 시장 분석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정보를 의뢰인이나 사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처음에 쭉 말씀드린 비슷한데요. 제가 이제 그 사전 논문으로 감론평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시장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가치를 부동산 가치를 형성한 다른 내재인에 포함해서 자기가 인식했다, 그렇게 말하거나 시장 참여에 충분한 시장 정보를 전달 못하는 문제는 있지만,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모든 전문가는 보수적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시장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사는 가격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만드는 줄 알죠. 근데 감정평가사는 시장 증거를 확인된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그걸 분석해서 시장 가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가격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보가 부족하고 기법 적용 문제가 있고 자기 전문성 분석이 있다 해도 시장에서 녹색 가치가 이미 부동산 가치에 포함되고 있다면 분석을 해서 그 정확한 정보를 시장 수요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평가사한테 있는 것이죠. 외국 내용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이걸 분석한 다음에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 우리 평가 업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4장에서 가격 성공률을 분석하고, 5장에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격 성공률을 분석한 실제 우리 시장에서 녹색 가치가 있는가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으로서 논문을 비교해드렸습니다. 감정평가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시장적 측면, 비용성 측면, 수익적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도 많이 계셔서 설명하기 그러는데, 그래서 가치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희소성, 유효 수요, 이전성, 이전성 외에 대상 물건의 가격에 직접 미치는 가격 성장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성장률을 분석하고 규정하는 것이 부동산 내재적 가치를 규명하며 시장 참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감정평가 역할을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그래서 친환경 부동산의 가격에 환경적 요인이 갖는 의미와 시장에서의 인식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을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배제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 규정에서 편향의 윤리 규칙이 디베라에서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신문진의 경우는 앞에서 윤리 규정만 있지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좀 강조하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앞에 윤리 규정 위반을 엄격하게 하고 뒤는 자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지 방법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편향의 윤리 규칙이라는 게 자기가 평가사가 자기가 능력이 없거나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보수주의로 내가 책임질 것 같아서 자료를 임의로 배제하거나 해서 가격을 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시장에서 녹색 가치가 부동산에 반영되어 있다면 평가상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 가치를 찾아서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저는 월차를 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평평가 실태 분석을 제가 해봤어요. 전체 인증된 건 공동주택 1218단지 건 중에서 감정평가 전례가 있는 845건을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협회 전례 사이트 들어가서 전부 찾았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전부 의견 분석하고 용어표 분석을 했어요. 민간시청에서 이게 이제 일반 건축물입니다. 1195건이 감정평가 전례가 있었는데 540건을 가격 입점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례 올리면은 가격만 올리고 의견을 잘 안 올려서 분석이 불가능하게 많았었고, 일반 유용 건물 중에서는 좀 큰 곳이 있다, 호텔 이런 것들은 법인에 부탁을 해서 전례를 직접 받아봤어요. 전부 혹시나 반영을 했는가, 아니면은 가격 산출근거나 의견에 그런 의견을 썼는가, 아니면 감정평가요원표에 그런 부동산에 대한 사실을 적시해서 시장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는가 여부를 파악했더니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평가사님 저도 뭐 그런데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의견도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평가사들 자료도 없었다. 그 단지가 정확하게 인증받은지 확인 여부가 곤란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그 가치가 시장 가치에 들어갔는지 시장 증거가 너무 불확실하다. 그런 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론을 섭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하지 않았는데, 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비교할 때는 단지 외부 요인, 단지 내부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더니 없어서 실무 관행이 전통적인 접근 수용을 반대하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모든 걸 그랬습니다. 평가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전통적인 접근의 수용을 반대하면서 변화하는 주범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로 즉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다른 가치 형성력의 비교인 가중치 산정 예시와 비교해도 반영이 어렵지 않는데 실무에서 가격 산출 공략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감정평가 요원표의 정보 제공도 없었습니다. 이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친환경 가치 인식 정도가 낮았다. 그러니까 시장 소유자가 크게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정평가 시 친환경 가치는 내재 가치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소극적으로 뭐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의견인 겁니다. 시장에서 인식되는 수준 이상의 높은 가격 도출을, 이게 이제 보수적인 회의론 저항이고, 평가 전략의 자료 부족을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가치 추적이 어렵다. 감정평가 기준이 부재하다. 이런 내용들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인데요. 녹색 인증을 받으면 녹색 인증이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이 있는 4등급으로 줍니다. 인증 단지 현황의 지시 총점 분석하고 항목별 분석 대상이,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실증 분석을 할 때 대상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파트 전체 가격, 공동주택 전체 가격을 해보고, 이건 이제 항목별 평점이 있습니다. 지시들 항목, 이렇게 항목이 평점을 주는데, 평점을 가지고 이제 항목별 점수 분석을 한 건데, 대상이 단지수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또 인증 아파트 379개는 최소수가 20단지, 164단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었고, 보면 일반이 훨씬 많죠. 그냥 받아놓고 많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혜택이 좀 많았더라면 최우수가 많았겠죠. 근데 이 항목별 등급 가져보면 최우수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인센티브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녹색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문제가. 그래서 총 해보니까 총점 모형에서는
이제 이 종속건수로 아파트 가격을, 주택가격을 내놓고 항목별 분석을 해보니까 인증점수가 충분한 신뢰도가 갖고 있었고 충분하게 인증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몇 개 공원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데 그런 것은 이제 거리나 마이너스 나오는 우리가 거리가 역산되지 않습니까요?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인증점수가 충분히 주택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전 모형에서도 되고요. 항목별 모형에서도 각 항목들이 이게 이제 그 CCD 사실 그 자료로 한번 보서 근데 이걸로 했던 제가 설명을 앞에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런데 토지용 이 항목인데 이게 혁신적인 추가 항목이고 이게 기본적 항목들인데 토지용 교통, 에너지 환경 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신대항 이게 항목별 점수인데 이게 보면은 상수인 주택명령가격과 종속대수 주택명령가격과 전부 상관관계가 있었고 차이가 큰 이유는 이게 이제 토지용 교통하고 생태환경 엄청 표정에서 크지 않습니까요? 0.453, 0.403인데 아마 토지와 관계된 부분이라서 가격에 인식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박 박사님 정식 못 말하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뚝뚝 뛰어넘어가지고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총점 모형이나 제가 설명합니다. 총점 모형이나 평가 항목별 모형이나 전부 다 주택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렇다면 시장 증거에서 시장 가치, 녹색 가치를 이제 녹색 인증 점수로 봤지만 녹색 인증 항목으로 녹색 인증 총 점수하고 항목 점수로 해서 연관관계를 분석했지만 상관관계를 분석했지만 그 분석한 근거를 가지고 한번 그렇다면은 감정평가사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당신들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중치를 줬더니 좀 틀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정 가중치를 구했습니다. 토지나 이런 걸 떼서. 근데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게 제보이 많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감정평가의 가격을 반영할 때 내가 만약에 항목별로 반영하면 여기를 재료비 자원을 10점 준다면 토지용 교통이 좋다면 9점 주시겠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걸 해서. CCD 배점은 이게 10점인데 우리가 조정 가중치를 하니까 평가사를 보니까 9점이 나왔고 에너지 및 환경은 15점이 14점 그대로 나왔는데 재료 및 자원 같은 경우는 5점인데 10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평가사가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건축비에 놓으니까.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10점인데 8점이 나오는 이유는 유지관리는 여기 CCD 배점에서 건축 과정 중에서 유지관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내환경은 인테리어 쪽이라서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조정 가중치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참에 그렇게 나온 조정 가중치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까 참에 이렇게 비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단지 외부인, 내부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이렇게 해서 항목별 비교를 하는데 항목별로 세 항목별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큰 대분류로 비교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평가서 내에. 그래서 이걸 항목을 그럼 어느 분야에 넣을 거냐 해서 이제 제가 성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인증 등급이나 인증 총점으로 비교하자. 녹색 가치는 항목으로. 그럴 때는 단지 내부 요인 중 녹색 가치 건축 인증 하고 단지 내부 요인 비교하자. 아니면 단지 내부 요인 중 아까 말씀드린 기타 있었지 않습니까요? 기타를 비교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7개 전문 분야를 이렇게 묶어서 할 때는 단지 내부인 녹색 건축 인증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이때는 근데 인증 등급 뭐가 틀리냐면 아까 전에 전문 분야를 이 조정 가중치를 고려해서
총점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계 전문 분야를 따로 비교하거나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이 있지만 이 부분 항목 중에서 GCD 인증 부분 항목 중에서 토지 관련 항목하고 건물 관련 항목을 나눠서 토지 관련인 토지용 및 교통, 생태 환경은 따로 묶고 건물 관련 분야는 따로 묶어서 두 묶음을 해서 비교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건물 관련 분야는 단지 내부 요인에서 설계 설비나 단지 내부 요인 중에서 시공 상태 또는 단지 내부 요인에서 건물의 구조 및 마감재, 단지 내부 요인 중에 녹색 건축 인증을 따로 세 항목을 써서 이 세 항목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이게 오른쪽에 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항목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내부인 중에서 어떤 항목을 할 거냐, 단지 내부인 중에 어떤 항목을 할 거냐. 단지 내부인은 되게 토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부인은 이렇게 건물 자체에 대해서, 개별 요인은 개별 호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조정 가중시나 주고 이런 걸 주면은 근거 삼아서 누군가는 평가서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발점을 끼고 싶어서 했는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약은 녹색인증 총점에서 부동산 가치하고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나 정보에 따라 전문 분야의 인증 세 항목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 세 항목 인증 규명 한계가 있었다. 제가 자료를 구해보니까 녹색인증 받은 받은 경우에 받을 데가 없어요. 아무도 안 줘요. 그래서 감정원에서 논문 쓴 사람 거 뒤로 그 사람 자료를 뒤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 얘기가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받아서 분석했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 없었으면 못했어요. 그런 참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로 그리고 실무에서 전문 분야의 인증 점수와 가치의 상관관계에 따른 비중시 분명히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 주택이 요즘에 큽니다. 패시브 주택 관점이 많고요. 그런데 검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감정평가의 규칙에서 좀 규정을 해주고 감정평가 실무에서 지금 없는데 항목이 있는데 항목 이치나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좀 바꾸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역 쪽에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조금씩 항목만큼만이라도 기재를 해주고 지금 인증 등급만 나옵니다. 총점만. 그러니까 항목별 점수만 나와줘도 평가자도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 그런 재화를 드림으로써 논문을 마감했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설명을 이걸로 하다 보니까 좀 있었는데 GCD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제가 전제를 별로 없어가지고 들으신 분들 좀 황당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요약본 책장에 있습니다. 책장에 이런 요약본이 6개인데 간략하게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전문가의 관습에 적응하다 보면 새로운 거에 대한 마음이다라는 내부적 성찰과 여러 전례를 통해서 내용을 분석하니까 친환경 요소에 대한 가치, 가격 공정 요인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제도적 제한과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혹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주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138페이지에 보면 GCD 총점 모형 검색들인데 GCD가 뭘 약간지 좀 126쪽에 나와요. 126쪽에 있습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죠?
녹색 건축 인증에서 그린 스탠다드 포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털 디자인 GCD 이렇게 나왔네요. 126쪽 보시죠. 네. 8째쯤, 9째쯤 됐어요. 이제 그 나라마다 129페이지 보시면요, 영국은 이제 이런 제도를 리엄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LED, 일본은 캐슬리, 호주는 그린스타 등 다양한 제도를 녹색건축 관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LED, 리드, 그다음에 브리암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빌딩 중에서도 리드 인증받은 건축물이 많아요. 왜 받냐고 물어봤더니 외국에 큰 업체들한테 팔거나 임대 놓을 때 유리하다. 미국 인증을 받는 LED를 받는 데는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LED 대신 인증해주는 기관도 있고, 단독주택들 요즘에는 패시브 인증을 많이 받더라고요. 연료율. 그리고 이제 패시브 인증 기관은 패시브 주택협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연구를 하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논문이 나왔나요? 첫째는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탄소 중립 알리 배관이니까요. 시백이라고 해서 알리 백인데, 탄소 중립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변할 거죠. 변하고, 이거는 우리 평가사도 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빅플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업권이 경계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평가사들이 해야 될 소수의 그 역할들을 안 해버리면 그 시장은 우리 게 아닌 거거든요. 조금씩이라지만 찾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으로도 맞고. 보시면은 이게 애써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윤희아 박사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협회 기준의 평가 기준에다도 이 항목을 넣어서 뭐 의견란에 반드시 뭐 써야 된다 뭐 그런 거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새로운 규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녹색 건축 인증 제도가 어떤 새로운 규제입니까? 어떤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요. 네, 건축 대통령에서 이제 국가에서 네. 앞에서 2050 탄소 중립 활성화 방안에서 강제하기 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게 녹색 건축 인증을 하면은 뭘 공정을 추가해주고 법문이 안 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에너지 효율 주택도 그러고, 시장에서도 보니까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은 저한테 어떤 기업에서 담당자 찾아왔는데 회장님이 지시사항이 LED를 인증받는 건물로 시작. 자기들이 짓고 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15%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때 같이 반영됩니까? 그거 평가법인에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같이 반영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평가임이 곤란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찾다가 저한테 전화 왔는데 반영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전 찾아온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제 논문을 읽었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주니까 지시는 받았고 엄청 공부를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충분히 시장이 있다. 시장이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 최근에 평가사들이 수목평가하고 기계기술 평가를 대안시켰어요. 돈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시장에 누가 들어오냐면 수목 전문가, 기계기술 전문가죠. 그리고 걔들은 엄청 받아요. 우리는 기준에 따라 받으니까 가격돼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시장을 놓치기 시작하면은 우리 시장은 이제 끝없이 져가지고 편한 것만 하고, 이게 틈새 시장이나 아니면 돈이 좀 안 되는 시장에는 학교가 나서서 자료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시키고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수술에 맞게 수술을 올려달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제 보통 수술이니까 쉽게 변화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큰 틀, 아주 고수기준에 아주 합리화 전에 그런 부분은 협회 나서 자료 제공을 많이 해서
쉽게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지 않겠냐. 예. 요 녹색 사실은 전문가의 관습에 적응하다 보면 새로운 거에 대한 저항에 따른 내부적 성찰과 그리고 여러 전례를 통해서 내용을 분석하니까 친환경 요소에 대한 표현, 같이 가격 분석 요인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제도적 제한과 필요성을 강조하시는데 혹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명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주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 138페이지에 보면 GCD 성격 모형 분석을 하는데 GCD가 왜 약자인지 좀 알려주시죠. 126쪽에 나와 있네요. 126쪽에 있습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죠? 녹색 건축 인증에서 그린 스탠다드 포 에너지 인바이러먼털 디자인 GCD 여기 나오네요. 126쪽 보시죠. 네. 8째 중 9째 중 스탠다드. 이제 그 나라마다 129페이지 보시면요, 영국은 이제 이런 제도를 브리암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LED, 일본은 캐스비, 호주는 그린스타 등 다양한 제도를 녹색건축 관련해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LED, 리드, 근데 브리암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빌딩 중에서도 리드 인증 받은 건축물이 많아요. 왜 받냐고 물어봤더니 외국의 큰 업체들한테 팔거나 임대 놓을 때 유리하게. 그래서 미국 인증을 받는, LED를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LED 대신 인증해주는 기관도 있고, 단독 주택들을 요즘에는 패시브 인증을 많이 받더라고요. 연료율. 그리고 이제 근데 패시브 인증 기관은 패시브 주택협회에서 주는데 그건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연구를 하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첫째는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탄소 중립 알리100 아닙니까요? 알리100인데, 요즘 C100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알리100인데, 탄소 중립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할 거고, 그러면 우리 평가사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빅블러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권이 경계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평가사들이 해야 될 소수의 그 역할들을 안 해버리면 그 시장은 우리 게 아닌 거죠. 조금씩이라지만 찾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대조류도 많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애써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윤상 박사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협회 기준의 평가 기준에다도 이 항목을 넣어서 뭐 의견란에 반드시 뭐 써야 된다 뭐 그런 거라도 하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새로운 규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녹색 건축 인증 제도가 어떤 새로운 규제입니까? 어떤 그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요. 네, 건축 대통령에서 이제 국가에서 네. 아까 참 2050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에서 강제했는데 강제하기 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 이게 녹색 건축 인증을 하면은 뭘 공동을 추가해주고 방문 유인 권리가 안 돼 있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에너지 효율 주택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보니까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은 저한테 어떤 기업에서 담당자 찾아왔는데 회장님이 지시사항이 LED를 인증받는 건물을 지어라. 자기들이 짓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돈이 15%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게 가치에 반영이 됩니까? 그리고 평가법인에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가치에 반영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평가에 좀 곤란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다가 저한테 전화 왔는데,
반영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전 찾아온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제 논문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지시는 받았고 엄청 공부를 한 거 논문도 찾아보고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있다.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 최근에 평가사들이 수목평가하고 기계기술 평가를 배안시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에 누가 들어오냐면 수목 전문가, 기계기술 전문가들. 그리고 걔들은 왕창 받아요. 우리는 기준에 따라 받으니까 가격 돼 있으니까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시장을 놓치기 시작하면은 우리 시장은 이제 끝없이 좁아지는 거예요. 편한 것만 하고 이게 틈새 시장이나 아니면 돈이 좀 안 되는 시장에는 협회가 나서서 자료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시키고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 수술에 맞게 수술을 올려달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제 법정 수술이니까 쉽게 변화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큰 틀 아주 고수기준에 아주 합리화 전에 그런 부분은 협회에 나서 자료 제공을 많이 해서 쉽게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요 녹색 건축물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이 150쪽에서부터 151쪽까지 예문으로 쭉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사분들이 노력 대비 수익이 적다고 해서 대형 평가 법인들이 쉬운 재건축 재개발이나 다른 업무를 하시고 전문화 부분을 우리가 빠져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영업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회에서 심사와 지원을 하듯이 그 수익이 적지만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협회에서 인센티브나 점수를 주어서 어느 정도 협회가 균형점을 맞춰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녹색 건축물 관련한 평가가 있다면 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음지를 양지화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해서요. 이거를 발제하시는 그 유인상 대표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협회에 긍정적으로 비칠 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또 국가 살림, 국가 재정을 하는 측면에서도 공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다 개별적 회사에 대한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이정국 대포럼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근본적인 그 틀을 아까 장혁주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시험에서 평가사들이 이 사적 시장만을 사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부분에서 공익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으로 그에 대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했던 경제 원론을 그 시험과목에 넣었던 것을 지금 경제 원론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학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론. 그럼 너무 좁거든요, 그게 경제 원론이. 그래서 경제학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런 공익을 볼 수 있는 재정학을 좀 가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익의 중요성을 평가사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 출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해봅니다. 네. 우리 평가사의 진입에서부터 제도적으로 그 전공과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업계 발전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제하신 발제자께서는 7개 전문 분야도 있지만 각 평가 법인에서 내부적 심사할 때 심사 항목의 체크리스트에 일반적으로 그런 기존에 있던 정형화된 폼 외에 여기서 말하는 7개 분야의 토지건물 부분으로 나눴던 부분들이 내부적 심사 체크리스트에 아니면 또 협회에 이런 항목이 들어있으면 그게 미국의 그 우리의 실무 기준이나 미국의
업사드 거기에서도 가치 발생을 평가사들이 하는데 가치 형성에 대한 것들을 놓치면은 이거는 윤리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을 때 평가사가 가치 발생 말고 가치 형성에 있어서도 놓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의견을 총합해서 또 협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시는데 오늘 나오는 발제 2와 발제 3, 그 다음에 발제 1은 내가 볼 때는 협회에서 그런 그 행정 절차라든가 행정 침해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꼭 굳이 개인평가법인이나 평가사들이 할 문제가 아니고 협회에서 그게 공익에 대한 그 기여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한 말씀 마무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예. 궁금한 점이 있고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유유상 박사님 시적절하게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너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유익하고. 이게 이제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서 이 지금 녹색 인증 제도를 각 이제 하부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잖아요. 아까 여기 유인물에 교재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저기 아마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거요? GCD가 정한 그 요인치하고 그 다음에 그 조정 이 자료는 없어요. 근데 저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빼버려가지고. 그 내용이 저기는 있더라고요. 저 뭐죠?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조정 뭐죠? 가중치 결정.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취지의. 그것은 저는 이제 그 CC 가령 이제 그 예. 교통 뭐죠? 저기 그 에너지 그러니까 토지 이용 교통은 10점인데 조정을 하면은 이제 9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및 그 환경 오염이 15점인데 조정을 하면 14점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좋은지 그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알로 설명을 굉장히 궁금하게 제가 이렇게. 저는 제가 연구한 것은 GCD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 점수는 GCD를 평정할 때 인증점수 얼마 넘어야 너는 저기 최우수 우량 그걸 주거든. 일반 점수별로 주는 건데 그때 항목별 6개 항목별 점수가 있고 혁신설계 추가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갖다 우리 평가에 그 배점 점수를 그대로 쓰니까 평가사가 느끼는 가치하고 안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평가사 그 설문조사 거하고 맞춰서 그걸 가중치를 주어서 다시 순위를 조정해 봤더니 이 정도 가중치를 줘서 평가에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더라. 설문조사 결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가치 전문가 평가사들 의견이 인증받을 때 인증 점수는 10점이지만 나는 우리는 8점만 주자. 가치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녹색 가치가 어떤 토지 건물의 가치가 100원인데 녹색 가치가 10원을 증가시켰다. 10원을 어떤 항목에 가중치를 줄 거냐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배정 점수는 인증 점수, 즉 제도 점수고 이쪽은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가중치 평가 가치. 논문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행 자료도 선행문제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시적절하게 논문 잘 쓰시거든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은 이제 감정평가 제도 개선 방안에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이 부분은 이 회장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업계에서 시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 우리 녹색권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자.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2050 탄소 중립 판단해놓고 이 교통기술연구원에 체육 용역을 전체 줘 그 중에 일부를 한국 부동산에서 연구를 계속했거든요. 감정적 적응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도기술을 제가 말씀드린 건축물 하기 전에 신축 단가표에 제도기술을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부동산을. 근데 느끼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반영할 수 있어요. 평가도에. 이 자료만 있어요. 충분하게. 이미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다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설문조사 할 때도 과연 녹색 가치가 시장 가치에 반영됐다는 시장 증거가 확실하냐? 묻는 평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요걸 아무튼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거기를 건드리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획기적인 어떤 논문이라서 관심이 잘 받습니다. 멋있다. 기사님.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감정평가사가 우리 사는 환경에,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기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획기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색건축 인증, 요거 제목을 보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내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녹색건축 인증이 활발히 우리 감정평가사분들에게서 이루어진다면은 정말로 우리 탄소 중립이나 지금 환경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 요번 여름에도 우리가 고생을 했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환경적인 부분도 기여를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분들의 또 여러 가지 역할 확대도 늘어나고, 아마 이거는 좀 더 감정평가사 협회나 이런 데서 더 적극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 아주 다 좋을 수 있는, 해피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정말 이 필드에 계신 분들, 우리 또 뒤에 포럼 회원님들도 이렇게 통해서 감정평가가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노력한 만큼 제대로 가치에 반영할 건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우리 DA 프로그램이 갖는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무려 근 3시간 이상 일당백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발제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시고 구성하시는 이정국 회장님 끝 마무리하시고 모든 2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국 회장님 말씀하시죠. 우리 박사님 마무리 말씀 다 하셨나요? 아까 그 말씀 해야 되나? 네. 하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발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당장 각 평가법인이나 개인에게 수익이 돌아오지 않지만 평가사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협회가 이런 전문단체가 이런 그런 약자와 동행 또는 공익적 침해에 대한 사각지대에 협회가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 측면입니다. 각 평사 간의 소득 격차가 두세 배는 인용할 수 있는데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 현상에 대형평가 법인의 우리 전 회장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를 깊게 하셔서 감정평가라는 규칙과 실무 기준에 대한 제안 내용에서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도입을 통해서 평가업역에 대한 영역 확대 또 전문가로서의 그런 윤리 규정에 대한 위반 사항 이런 걸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 업계 전체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새로운 리더로서 새롭게 4차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우리 전문가 집단이 담은 평가 업계의 발전까지 포함해서 우리 유윤상 발제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선배님들이 발표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공공성이나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지금 우리 업계가 시장도 줄어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그 내부에서 또 격차는 커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격차를 내가 어떻게 신경 쓰느냐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회는 붕괴되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참에도 장수 박사님 말씀하실 때 CSR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ICSR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부합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A를 하나 붙여서 감정평가,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사회적 책임은 국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업계 내의 책임론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설득을 하면은 완벽하게 공룡제나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많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받고 추첨제를 확대하면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업무를 만들어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일이 없으신 평가사님들한테 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분들이 만들어낸 지수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일하시는 분들은 자료로 활용하고 이러면 충분히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ICSR을 저는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제 시장 지킴이, 신시장 개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목이나 비례비 지킴 이런 걸 위한 자료 집계가, 교육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출발점만 잡은다면은 충분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참에도 어떤 선배님이 우리 협회 창립 30주년이고 그 기념집의 스님들이 빅블러 시대를 얘기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AI 시대, GPT 시대 무섭습니다. 여기 있는 선배님들은 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어린 후배님들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살지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그걸 대비하지 않는다면 어느 업계도 건전하게 살아남지 못하지만 평가업계 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초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GPT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GPT 4.5가 나왔다는데 내년에 한 6.0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가야 된다. 아무리 현재 먹고 살기 어려워도 그 작업을 하지 않고는 후배들의 앞날이 암울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도 빨리 같이 해서 얼굴 맞대고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평가사 개인의 실력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우리 회사 수습평가사 교육하고 왔는데 공부해라. 실력을 다양하게 쌓아. 그리고 회사에서나 협회에서는 그걸 지원해줘야 된다. 그게 AI 시대나 새로운 시대, 변혁의 시대에 대한 대비의 첫걸음입니다. 시장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업계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기 안양시 그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발표도 잘 들었고요. 선배님 정비사업 관련해서 추첨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재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재건축 감정평가와 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연구해서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그 기반하에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우리
녹색 인증을 통해서 그것이 감정평가에 반영돼서 또 재산권을 지키고 더 전문성을 함양하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우리 DA 포럼이 중심이 돼서 많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DA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DA 포럼은 우리 감정평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 발전이 또 우리 DA 포럼의 발전이 되는 거고, DA 포럼의 발전이 협회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DA 포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